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이야기입니다. 1977년 8월 16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화려한 저택 그레이스랜드의 욕실에서 한 남자가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얼굴은 우열로 붉게 변해 있었으며, 혀는 깨물려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약혼녀 진저 알드는 비명을 질렀고, 급히 달려온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멈춰버린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의 나이 고작 42. 그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가수이자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이 죽었다. 뉴스 앵커들은 울먹였고 수만 명의 팬들이 그레이스랜드의 담벼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슬픔의 현장에서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비스의 그림자, 엘비스의 거미, 그리고 엘비스의 주인이라 불렸던 남자. 바로 그의 매니저 톰 파커입니다. 엘비스의 시신이 아직 식기도 전인 그 시각, 파커는 뉴욕의 굿즈 제작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공장을 돌려 엘비스 사진과 기념품을 닥치는 대로 찍어내라고. 이제부터가 진짜 돈을 긁어모을 때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무대 위 엘비스가 아닌 무대 뒤에서 서서히 질식해 갔던 한 인간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것은 천재 아티스트와 그를 착취한 악마와의 계약, 그리고 그 비극 속에 얽힌 사랑과 배신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고 잔혹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톰 파커라는 남자의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음악 비즈니스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신 성부는 바로 카니발, 즉 떠돌이 서커스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파커는 바커라고 불리는 호객꾼이었으며 춤추는 닭을 보여주겠다며 뜨거운 철판 위에 닭을 올려놓고 돈을 받는 말 그대로 사기꾼들의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그런 파커의 눈에 멤피스의 한 트럭 운전사 청년이 들어옵니다.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죠. 당시 엘비스는 흑인 음악인 R&B와 백인 음악인 컨트리를 섞은 기묘한 노래를 부르며 지역에서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비스는 비즈니스가 뭔지, 계약이 뭔지 전혀 모르는 순진한 19세 소년이었습니다. 파커는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녀석은 내 인생 최고의 돈벌이가 될 것이다. 파커는 엘비스의 부모님을 공략합니다. 가난했던 부모에게 파커는 구세주처럼 보였죠. 제가 당신 아들을 헐리우드의 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비스, 너는 노래만 해. 골치 아픈 돈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순진했던 청년 엘비스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1955년 악마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계약은 시작부터 이상했습니다. 아니, 그 결과는 참혹했죠. 파커는 엘비스의 매니저가 아니라 특별 고문이라는 모호한 직함을 쓰며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밝혀진 충격적인 수익 배분은 상상을 넘었습니다. 통상적인 매니저는 10에서 15%를 가져갑니다. 비틀즈의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도 25%를 넘지 않았죠. 하지만 파커는 훗날 이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립니다. 엘비스가 목이 터져라 노래에서 번 돈의 절반을 파커는 사무실에 앉아서 챙겨간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노예 문서였습니다. 파커의 예상대로 엘비스는 데뷔하자마자 미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성세대에게 엘비스의 골반춤은 음란함 그 자체였지만 10대들에게는 해방구였습니다. 하지만 파커에게 엘비스는 가수가 아니라 그저 잘 팔리는 상품이었죠. 더군다나 파커는 엘비스의 이름이 박힌 립스틱, 스카프, 인형, 심지어 속옷까지 팔았습니다. 여기서 파커의 천재적이면서도 악랄한 상술이 드러납니다. 그는 엘비스를 싫어하는 안티팬들의 지갑도 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나는 엘비스가 싫어요 라는 배지였습니다. 엘비스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파커, 왜 나를 비방하는 물건을 파시나요? 하지만 파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엘비스, 그들이 너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돈은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야. 파커는 돈만 밝히며 엘비스를 생각하는 마음은 티끌도 없었죠. 더 끔찍한 것은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파커는 엘비스에게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1958년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엘비스에게 군입대 영장이 날아옵니다. 보통 연예인들은 연예병사로 빠지거나 기부금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커는 엘비스를 일반 전두병으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국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엘비스는 반항아, 퇴폐적인 가수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파커는 이번 기회에 엘비스를 말 잘 듣는 모범생, 국가에 충성하는 미국의 아들로 이미지 세팅했던 겁니다. 그래야 보수적인 중장년층의 지갑까지 열 수 있으니까요. 이 결정은 엘비스에게 큰 전환점이 됩니다. 낯선 독일 땅에서의 군 생활, 그리고 그곳에서 겪은 어머니의 죽음. 엘비스는 극심한 외로움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이때부터 군의관이 처방해준 각성제와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비극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 제대 후 엘비스는 무대가 아닌 영화 촬영장으로 끌려갑니다. 파컬은 엘비스를 배우로 만들어 쉽고 더 빠르게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성 문제였죠. 싸구려 각본, 억지스러운 노래,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졸작들. 엘비스는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가짜가 된 기분이야. 하지만 파커는 더욱 돈만 보고 엘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 암흑기 속에서 엘비스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옵니다. 영화 비바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여배우 앤 마그렛입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엘비스만큼 춤을 잘 췄고 엘비스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엘비스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사람들은 그녀를 여자 엘비스라고 불렀고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파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앤 마그렛은 너무 똑똑하고 재능이 넘쳤죠. 만약 엘비스가 앤 마그렛과 결혼해서 그녀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통제권이 약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파커는 언론을 조작하고 엘비스를 압박했습니다. 그 여자는 야망이 커. 너를 이용하는 거야. 결국 엘비스는 눈물을 머금고 앤 마그렛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헤어졌지만 엘비스는 죽는 날까지 앤 마그렛의 모든 공연장에 기타 모양의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앤 마그렛은 엘비스 장례에 참석한 유일한 여배우였습니다. 만약 엘비스가 파커를 무시하고 그녀를 선택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앤 마그렛을 떠나보낸 엘비스는 독일 군 복무 시절 만난 프리실라와 결혼합니다. 당시 그녀는 너무나 어렸고 엘비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였습니다. 파커가 원하던 통제가 가능한 여성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황금 감옥 안에서의 연극과 같았습니다. 엘비스는 프리실라를 자신의 인형처럼 꾸몄습니다. 짙은 마크와 높이 띄운 머리에 화려한 옷. 그녀는 엘비스의 취향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되었지만 반면 엘비스는 밖으로 돌았습니다. 영화 촬영장의 여배우들과 끊임없이 연문을 뿌렸고 밤에는 약물에 취해 횡설수설했습니다. 이때 프리실라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밤낮이 바뀌어 있었고 집안에는 늘 엘비스의 추종자들인 멤피스 마피아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태권도 강사와 사랑에 빠졌고 엘비스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이혼은 엘비스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엘비스는 더욱 깊은 약물의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비스 인생 최대의 미스터리를 풀어야 합니다. 1970년대 엘비스는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였습니다. 일본, 영국, 호주, 여러 나라가 엘비스를 초청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는 엘비스의 공연을 위해 100억 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엘비스 역시 해외 공연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파커는 결사 반대합니다. 해외는 안전하지 않아. 음향시설이 엉망이야. 경호비용이 너무 들어. 이때 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톰 파커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불법 체류자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네덜란드를 떠날 때 살인사건의 용의선상에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그는 도망치듯 화물선을 타고 미국으로 밀입국했습니다. 여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밖으로 나간다면 다시는 재입국할 수 없거나 체포되어 추방당할 것입니다. 파커는 오직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세계적인 가수의 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엘비스의 꿈보다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던 것이죠. 해외 투어가 막힌 엘비스가 향한 곳은 라스베이거스였습니다. 파커는 인터내셔널 호텔과 장기 공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뭔가 이상했습니다. 엘비스의 몸값은 당시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고 대신 공연 횟수는 살인적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2회로 무리한 스케줄이었죠. 그 이유는 파커의 도박비 때문이었습니다. 파커는 카지노의 VIP, 아니 호구였습니다. 그는 하룻밤에 수억 원을 잃는 지독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호텔 측은 파커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엘비스를 헐값에 넘겨받은 것입니다. 엘비스는 매니저의 도박빚을 갚기 위한 꼼수를 모른 채 무대 위에서 피를 토하듯 노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엘비스에게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엘비스의 여인으로 프리실라를 기억하지만 엘비스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켜준 여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린다 톰슨입니다. 1972년부터 4년 넘게 엘비스와 함께할 린다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간병인이자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엘비스의 침실 풍경은 충격적입니다. 그의 침대 옆에는 항상 베이비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기들이 우는지 확인하는 그 기계 말입니다. 왜 다 큰 성인의 방에 베이비 모니터가 있었을까요? 엘비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잠들다가 호흡이 멈출까봐 린다가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린다는 옆방에서 모니터를 통해 엘비스의 숨소리를 듣다가 숨소리가 거칠어지거나 멈추면 즉시 달려가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엘비스가 약물에 취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밤새 지켜봤던 것이죠. 그녀는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그가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느라 밤을 새운 날이 셀 수도 없었죠. 그녀는 엘비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고개를 돌려주며 몇 번이나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엘비스는 그런 린다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린다는 엘비스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엘비스는 문틀을 붙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만약 린다가 끝까지 남았다면 엘비스는 죽지 않았을까요? 이때 엘비스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장은 마비되었고 혈압은 치솟았으며 녹내장과 관절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파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비스, 계약을 위반하면 우린 파산이야. 어서 무대로 올라가. 죽기 6주 전, 엘비스는 마지막 공연에서 언체인드 멜로디를 부릅니다. 숨이 차오르고 손은 떨렸지만 그가 내뱉은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천상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살려달라는 절규처럼 들렸죠. 그리고 린다가 떠난 빈자리를 채운 것은 20살의 어린 모델, 진저 알든이었습니다. 엘비스가 사망하기 불과 9개월 전에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만난 지 2달 만에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며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조금 다릅니다. 엘비스의 친구들은 진저는 엘비스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엘비스의 배경을 사랑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진저는 엘비스가 선물해준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지만 엘비스의 깊은 우울증이나 약물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엘비스는 진저가 자신의 곁에만 있기를 원했지만 젊은 진저는 친구들을 만나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죠. 여기서 다시 시계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말년의 엘비스는 우리가 아는 화려한 스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녹내장으로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만성 변비로 장은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통증을 잊기 위해 약물에 의존했죠. 그에게 약을 공급해준 사람은 주치의 조지 니코포올로스, 일명 닥터 닉이었습니다.
닥터 닉이 엘비스에게 처방한 약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망하기 전 8개월 동안 처방된 알약의 개수만 무려 1만여리 넘습니다. 진통제, 수면제, 각성제, 진정제. 엘비스는 아침에 눈을 뜨기 위해 각성제를 맞고 무대에 서기 위해 진통제를 맞고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한 움큼 삼켰습니다. 그의 혈관은 주사바늘 자국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사를 까먹거나 횡설수설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팬들은 그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약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그날의 동선은 아주 기이했습니다. 밤 12시, 엘비스는 치과에 다녀옵니다. 한밤중에 치과라니 이상하죠. 하지만 그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그는 사촌과 함께 라켓볼을 칩니다. 비가 쏟아지는 새벽에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했습니다. 새벽 5시,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곡명은 블루 아이즈 크라잉 인 더 레인. 그리고 아침 7시, 진저가 엘비스가 욕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엘비스가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진저 알든이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엘비스는 변기 앞 카페트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가 읽던 책, 예수의 얼굴을 찾아서라는 책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며 고통 속에 몸부림친 흔적도 없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대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지쳐서 외면하고 싶었던 걸까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후 3시 반, 멤피스의 밥티스트 병원에서 공식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매니저 톰 파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1977년 8월 16일, 엘비스는 영원한 잠에 듭니다. 엘비스의 장례식 날, 파커는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나타나 사람들과 악수하며 다음 비즈니스를 구상합니다. 그는 엘비스 사후에도 저작권과 초상권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다 87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에게 엘비스는 죽어서도 영원히 돈을 벌어다 준 황금 거위였을 뿐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그는 평생 수천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이 내린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을 착취하려는 자들에 둘러싸여 평생을 외롭게 살았습니다. 만약 톰 파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더 오랫동안 그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파커가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전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짙은 그림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부서져 버린 남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가 견뎌야 했던 그 깊은 고독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